문재인 정부 들어서 첫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자, 부동산 대책, 특정 지역에 대해서 핀세트로 집어내듯이 대책을 실시하겠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그 내용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알기 쉽게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오늘 발표한 부동산 대책의 핵심이 뭡니까? 네, 제가 몇 가지 설명을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청약 조정 대상 지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작년에 집값이 많이 오를 때 11월 3일에 소위 113 대책을 정부가 내놨을 때 도입한 그런 규제인데요. 서울의 25개구하고 경기도, 부산시 이런 그 부동산 경기가 많이 과열된 지역 37곳을 청약 조정 대상 지역으로 선정을 했는데요. 네. 여기에 3곳을 추가를 해서 경기 광명시, 부산 기장, 부산 진구를 포함을 해서요.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몇 가지 센 규제를 도입을 했습니다. 네, 어떤 규제가 적용이 되는 겁니까? 설명을 좀 해드리면요. 1순위 청약 자격을 세대주로 제한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재당첨 제한을 최근 5년 동안 당첨된 사실이 있으면은 청약을 신청을 하지 못합니다. 네. 그런 규제가 기존에 있었는데 그것과 더불어서 오늘 추가로 규제를 했는데요. 네. 바로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대출 규제를 강화를 했습니다. 주택담보 인정 비율, 말하자면 집값에 비해서 얼마나 대출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네. 비율인데요. 지금까지는 7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는데 60%로 줄고요. 그다음에 DTI라는 것은 소득에 비해서 얼마나 대출을 받을 수 있느냐를 따지는 비율입니다. 네. 그것 역시 60%에서 50%로 대출 규제를 강화를 한 내용이 주요 내용입니다. 네, 그러니까 집값이 뛰는 것으로 의심되는 그 지역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집값을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는 집값의 7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는데 네. 지금 60%로 그만큼 대출받을 수 있는 돈이 줄어든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내가 1년 동안 버는 연봉의 60%까지 가능했던 게 지금 50%로 줄었고 이렇게 되면은 집을 살 수 있는 돈이 적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집을 거래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수요가 줄어들겠죠. 그렇군요. 네. 예를 좀 하나 들어보면은요. 예를 네. 들어서 5억 원 하는 집을 대출을 받아서 산다라고 하면 지금까지는 70% 말하자면 3억 5천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는데 네. 앞으로는 60% 3억 원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네. 그래서 5천만 원이 줄어들게 되겠죠. 자, 그런데 과거 예를 보면은 이 주택담보 인정 비율 또는 총부채 상환 비율 이 두 가지를 강화하면 그러니까 좀 세게 옥죄면 부동산이 좀 경기가 안정이 되기도 한 사례가 있지요, 과거. 예, 부동산 114가 조사를 해봤더니 지금까지 과거 정부가 저런 LTV라든가 DTI 대출 규제를 실시를 했을 때 집값이 어떻게 됐느냐를 따져봤더니 상당히 많이 집값이 안정되는 효과가 있었다. 그런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뭐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LTV, DTI라는 것은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살 수 있는 수요자층을 줄이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말하자면 집을 사려는 수요가 줄어들면 그만큼 집값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뭐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조금 전에 앞부분에 아까 잠깐 언급을 이미 좀 하셨는데 네. 아까 그 DTI 규제 이외에도 지금 여러 가지 말하자면 분양권 전매 제한 강화가 됐고요. 그러니까 지금 서울 전 지역에서 소유권 등기 이전 등기까지는 네. 분양권을 전매할 수가 없다. 이건 어떻게 되냐? 사실은 이 조치가 오늘 정부가 발표한 조치 중에 가장 주목되는 조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분양을 받은 다음에 이 분양권을 내가 입주하기 전에도 얼마든지 사고 팔 수가 있었습니다. 네. 특히 서울 강남 4구 같은 경우에는 입주할 때까지 팔고 사고 하지 못했는데 나머지 지역 강북 지역 같은 경우에는 1년 6개월 정도만 사고 팔지 못하고 나머지 기간에는 얼마든지 사고 팔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작년에 만나본 부동산 전문가들이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지금 부동산 분양 시장이 굉장히 과열이 되고 있는데 7, 80%는 투자 수요다. 네. 말하자면 들어와서 살려는 그런 실수요자라기보다는 분양권을 팔아서 단기적인 차익을 남기려는 이런 수요가 많다라는 얘기를 네. 했었거든요. 지금 이렇게 서울 전역에 걸쳐서 분양권을 사고 팔지 못하도록 규제를 하게 되면 그런 투자 수요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네.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자, 투기 수요를
누르기 위해서 지금 재건축 규제도 강화한다 이 내용이 있는데 네. 이 내용도 설명해 주세요. 조금 전에 이제 강북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부동산 전매 규제를 강화를 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강남을 겨냥한 조치가 바로 이 재건축 규제 강화인데요. 재건축 조합원이 지금까지는 넓은 집을 갖고 있다거나 비싼 집을 갖고 있다거나 여러 집을 갖고 있을 때 그 아파트를 재건축을 했을 때 몇 채까지 받을 수 있느냐, 3채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원칙적으로 한 채까지만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제를 하게 되고요. 네. 말하자면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를 껴서 받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2채까지 받을 수 있도록 네. 이렇게 규제를 강화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자, 일단 부동산 시장이 좀 규제를 강화해서 지금 떠오르고 있는 이 열기를 좀 식히겠다 이 뜻인 것 같은데 네. 사실 올해 하반기에 지금 대단히 분양 물량이 쏟아져 나오기로 예정이 돼 있는 상황인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러면 지금 올해 하반기도 힘들어지는 거 아닌가요? 이 분양 그렇습니다. 물량 다 어떻게 소화할까요? 서울에만 해도 2만여 가구가 네. 분양이 될 예정인데요. 저렇게 하반기에 분양 물량이 많아지면 공급이 늘게 되면 아무래도 집값은 자연스럽게 떨어지기 마련이거든요. 네. 거기에다가 최근에 미국이 금리를 올렸죠. 한국도 따라서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금리가 올라가면 이자 부담이 높아지겠죠. 이자 부담이 부담스러운 분들은 아무래도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려는 수요는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네. 수요는 조금 줄고 공급은 늘고 집값이 어느 정도 조정될 수밖에 없겠다. 네. 이런 게 대체적인 시장의 전망입니다. 아. 그래서 오늘 정부가 내놓은 규제에도 보면은요, 과열된 일부 지역에 대해서 규제를 강화를 하는 그런 핀셋 규제를 내놨거든요. 네. 그게 바로 정부의 그런 고민을 담고 있는 조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비수도권 또는 다른 지방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제 조치를 오늘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조금 전에 설명을 상세하게 해주셨던 이 대출 규제 당장 7월 3일부터 지금 실시가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안 그래도 실수요자들 지금 집 살려고 마음먹었던 사람들은 7월 3일 이전에 지금 빨리 거래를 해야 되는 건가요? 네, 첫 번째는요. 우선 지금 정부가 억누르려고 하는 것은 투자 수요, 소위 말하는 투기 수요자들입니다. 네네. 실수요자들은 보호해서 실수요자들의 부동산 거래는 부추기겠다 하는 네. 게 정부의 기본적인 방침입니다. 그러니까 실수요자라고 하면은 부동산 거래를 특별히 피할 이유는 없겠습니다. 다만 네. 한 가지 주의를 해야 될 점은 내 돈은 별로 없고 대출을 많이 받아서 집을 사야 되겠다 네. 하는 분들은 금리가 앞으로 많이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이자 부담이 얼마나 자신이 소화할 수 있는 부담인지 네. 따져서 집을 사야 될 것 같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됐는데 이게 지금 전부가 아니라고 얘기가 들려요. 그러니까 오는 8월 되면은 조금 더 강력한 규제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건 또 뭡니까? 그럼 네, 8월에 나오는 규제는 또 어떤 규제가 더 있나요? 네, 오늘 당국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조치에도 집값이 잡히지 않고 네. 가계부채가 억제가 되지 않는다면 8월에 좀 더 강력한 규제를 내놓을 것이다. 사실 8월에 종합적인 가계부채 대책을 내놓을 예정인데요.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 강력한 규제 중에 하나가 DSR이라고 하는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라는 새로운 대출 규제가 있습니다. 네. 이거는 뭔가 하면요. LTV나 DTI는 부동산 담보대출에만 적용되는 규제입니다. 네. 그런데 DSR은 부동산 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일반 신용대출 또는 카드론 네. 모든 대출에 대해서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만큼 더 대출 금액이 줄어들게 마련이죠. 꿀 수 있는 돈이 적어지는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그러면 수요는 더욱더 줄어들 것이고요. 그렇군요. DSR을 도입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뭐 다른 여러 가지 규제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일단 부동산 투기를 하기 위해서 은행에서 빌리는 돈을 제한하게 해서 일단 뜨거운 지역은 좀 막아보겠다. 지금 그 얘기인 것 같은데 그런데요. 이 강남 집값 그리고 또 그 이외의 특정 지역의 집값은 단순히 투기뿐만 아니라 교육 문제 가지고도 집값이 들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번 정권 들어서요. 자사고, 특목고 폐지를 지금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데 과거 정권에서도 사실은 이 자사고, 특목고를 폐지했던 시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 정권에서 이렇게 유난히 밀어붙이는 이유는 뭡니까? 예, 과거에도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선거 때마다 반복돼서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지금 정부에서는 교육부 장관 후보자나 그리고 서울, 경기 등 이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한 주요 지역 교육감, 지역 교육감들이 모두 친전교조 성향 그리고 전교조 출신 이런 분들이 많이 당선되고 임명장을 받기 일보 직전이다 보니까 양쪽의 주장이 똑같이 일치가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서로 달랐거든요. 그래서 어느 한쪽이
폐지를 하려고 해도 잘 안 됐었지만 지금은 양쪽의 요구가 똑같이 일치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자사고, 외고의 폐지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시기입니다. 네. 근데 이 자사고, 자율형 사립고 사실 어떤 재정이나 이런 게 좀 분리가 돼 있고 자율성이 확보가 돼서 인기가 많지 않습니까? 또 특목고, 외고 이런 곳들은 소위 말해서 공부 좀 한다 하는 학생들이 모이는 그런 학교로 알고 있는데, 자, 그런데 이게 이 폐지하고 이 학교를 다 폐지해버리면 그냥 다 일반 고등학교처럼 돼버리는 거 아니까? 과거에 그 고등학교 평준화가 떠오르는데 그거랑 비슷한 건가요? 그냥 그런 상태로 돌아가는 거죠. 지금 이제 교육당국에서 교육감들이 왜 자사고 외고를 폐지해야 되느냐라고 주장을 하는 그 근거는 이 자사고 외고 때문에 일반고 교육 현장이 황폐화되고 있다. 공교육이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우수한 학생들이 모두 빠져나가서 텅 비은 그 학교, 그런 교육 현장, 우수한 자원이 없다. 그리고 좋은 학교, 인류 학교들이 있고 내가 다니는 일반교 이류 학교가 있다. 이런 위화감을 느끼는 상황에서 어떻게 정상적인 공교육이 진행이 될 수 있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상의 모든 책임은 자사고와 외고에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학교들을 모두 폐지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냥 일반고와 똑같은 배정 방식으로 학생들을 배정하겠다. 그러니까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고급 평준화 제도 이런 것들이 자사고와 외고에도 적용이 된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에서 이렇게 강력하게 추진을 하더라도 지금 현재는 법적으로 이 자사고, 외고, 특목고를 그냥 폐지할 수는 없다면서요. 그 이유가 뭡니까? 법령에 규정이 돼 있기 때문입니다. 네. 현재 고등학교 1학년, 어느 학교든지 외고든지 자사고든지 1학년 다니는 학생들은 졸업할 때까지 자기가 다니는 학교가 폐지되는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사고나 외고 같은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서 5년마다 평가를 받습니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평가가 2014년입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 자사고나 외고라면 최소한 2014년에는 평가를 받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9년까지는 학교의 문패를 그대로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이 되면 전국적으로 자사고 25곳이 다시 평가를 받아야 하는 시기가 되기 때문에 네. 이재정 경기교육감 같은 분들은 내가 교육감으로 계속 한다면, 그러니까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으니까 다시 출마하겠다라는 선언과 다름이 없는데요. 그때 되면은 모두 인가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시기에 가면은 평가 기준에 따라서 뭐 거의 다 떨어지겠습니다만 그 시기가 되기 전까지는 일단 유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정권 들어서 이 마음만 먹으면 방법은 얼마든지 또 만들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사실 이 교육감들의 방법을 한번 볼까요? 일단 예. 조희연 방식이라고 나와 있는데 예, 이건 어떤 외고와 자사고를 폐지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주장한 방법인데요.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이라는 법규가 있습니다. 이 내용 법규 중에서 76조의 3에 보면 고등학교의 종류를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규정이 돼야 고등학교가 되는 거죠. 여기에 보면 4번에 자율고등학교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규정을 빼버리는 거죠. 아하. 그러면 자사고는 고등학교가 아닌 거가 되는 거죠, 법적으로.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겁니다. 네. 또 제90조에 보면 특목고라고 불리는 특수목적 고등학교 종류를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과학계열, 체육계열 뭐 이렇게 쭉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외국어 계열의 고등학교와 국제계열의 고등학교 6번째 항목에 들어있는데요. 이 조항을 삭제하는 겁니다. 그러면 외고와 국제고등학교는 자연스럽게 고등학교 지위를 박탈당하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종류에서 아예 사라지는 겁니다. 네. 이런 방식으로 시행령을 고쳐서 없애겠다. 이런 게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주장입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죠. 네, 번째 경기교육감인 이재정 교육감이 주장하는 방식인데요. 교육감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 5년마다 평가를 해서 외고 자사고를 유지를 할 것이냐 없앨 것이냐 이렇게 결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 평가할 때 내 권한으로 아예 없애버리겠다. 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자녀들이 자사고, 외고에 다니는 학부형들은 당연히 반대할 것 같고요. 또 앞으로 자사고나 이 외고를 보낼 목적으로 지금 공부를 시키고 있는 자녀를 둔 부모들은 당연히 이거를 반대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밀어붙인다고 이게 과연 폐지가 될지 이것도 궁금한데요. 자, 반대하는 목소리 과거에도 있었는데요. 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특히 이재정 교육감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라고 말을 하냐면 95%가 반대하고 찬성을 하고 있고 반대하는 사람은
5%밖에 되지 않는다. 절대 다수가 찬성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밀어붙이겠다라는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도요. 일부 반대하는 학부모들이 조희연 교육감을 만나려고 서울시 교육청을 찾아갔는데 네. 안 만난다고 하니까 다들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어떤 그 과거의 좌파 단체들이 정부를 향해서 반대하거나 했을 때는 광화문 광장에 천막을 설치하거나 청와대 앞에 가서 다 몰려가서 집회했을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지금 외고 자사고 폐지한다고 했을 때는 현재 다니는 학생들은 문제가 없다. 네. 이렇게 되니까 사실 생각보다 큰 반발이 없어요. 네. 그리고 우리 애만 못 가는 게 아니라 다른 애들도 다 못 가게 되는 거예요. 네. 이런 생각들이 좀 퍼져 있어서 그런지 아하. 생각보다는 그렇게 강도 높은 반발이 나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이런 점을 잘 고려해서인지 지금 새 정부의 교육 정책은 갈수록 이런 수월성 교육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주 강도 높게 규제를 하려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런데 자사고 외고를 폐지를 주장하는 정책 이 고위 당직자들, 고위 이 정책자들이 이게 보면 자녀들이요. 정작 자신의 자녀들은 외고 그리고 자사고를 나왔다. 그렇게 얘기가 돼서 논란이 되고 있대요. 누구의 자녀들입니까? 네, 일단 현 정부에서 이 주요 그 직책을 맡고 있는 분들의 자녀들이 이 특수목적고등학교를 나왔는데요. 네. 일단 대표적으로 조국 민정수석의 딸이 한영외고를 졸업을 했다고 하고요. 네. 이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의 딸도 이 대원외고를 졸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자사고와 특목고를 없애겠다라고 하고 있는 이 서울시 교육감을 맡고 있는 조희연 교육감의 경우에는 이 장남과 차남이 각각 이 명덕외고와 대일외고를 졸업해서 그러니까 현 정부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자녀들이 특수목적고를 졸업했는데 네. 이제 와서 없애려고 하는 것이 네. 혹시 이런 특목고의 어떤 사다리를 걷어차는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이 특목고 입시를 통해서 좋은 대학에 진학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이 사다리를 걷어차고 있다. 네.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 말이 나오는 게 어쩌면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자신의 자녀들은 특목고, 자사고, 좋은 학교를 다 나와서 좋은 대학에 가도록 하고 그 다음에 정작 이제 그걸 없애겠다. 그러면 학부모들이 반발할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 왜 우린 못하게 해? 이런 입장을 말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당연히 그런 주장들을 하겠죠. 그러면 도대체 일반고의 황폐화된 책임을 왜 특목고에다 두느냐. 그렇게 보지 말고 교사들이 도대체 입시 방법 제대로 모르고 질문도 제대로 받지 않고 수업 시간에 거의 절대 다수 애들이 그냥 엎드려서 자고 있는 걸 수수방관하고 있는 이런 교육 현장을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외고나 자사고로 우리 애들을 보내고 싶겠다라고 하는 학부모들의 외침은 그 학교를 없애서 이 문제를 고쳐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교사들을 어떻게 하면 자질을 끌어올리고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수업을 어떻게 하면 진행할 수 있을까? 네. 이걸 현실적으로 인정해야 되는데 그냥 수수방관하고 내시면 끝나서 고3 학생들이 학원으로 가는 그런 현실을 방치한 채 사교육 심화시키는 네. 문제점들을 자사고와 외고가 있다라고 그냥 대문만 쾅쾅쾅 친다고 해서 네. 이 황폐화된 일반고가 교육 현실이 좋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네. 이런 개선 방안부터 내놔야지. 그리고 나서 이 학교들의 어떤 문제점들을 지적한다면 객관적으로 호응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지 않고서는 너무 일방적으로 진행을 하는 것은 네네. 수월성 교육, 국제적인 경쟁력을 떠나서 안에서 일반고에 한번 가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보고 나서 그런 이야기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요. 지금 아까 폐지되는 학교가 외고 그리고 자사고란 말입니다. 근데 과학고는 폐지에 포함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과학고로 아이들이 또 몰릴 수밖에 없을 테고 또 일반고로 전환된 과거 자사고는 학부형들한테 여전히 인기를 끌 거란 말이에요. 이름만 바뀐 거지 그 학교가 어디로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그 학교가 있는 지역으로 또 학생들이 몰리고 그 지역 집값이 또 오르겠다. 이런 또 우려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올 겁니다. 네. 교육 현장의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교육도 정부가 함부로 손대면 부작용, 풍선 효과 여태까지 숱하게 겪지 않았습니까? 과학고등학교는 그 사교육의 병폐가 없다라고 아주 단언하듯이 말하면서 그냥 놔두겠다고 하는데 대치동 학원가 한번 살펴보세요. 과학고반 얼마나 많이 암암리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네. 이런 것도 외면한 채 과학고는 살려두겠다? 사교육의 병폐를 누가 일으키고 있나? 그런 잣대로 보면 마찬가지예요. 네. 그리고 나서 아까 우리 앵커도 지적한 것처럼 일단 자사고 없어지면은 그냥 없어지겠어요? 일반고 되면 그 학교로 또 선호하는 여러 그렇죠. 가지 부작용이 또 생기게 돼 있어요. 네. 일반고에 대한 전체적인 학력 교사들의 가르치는 지도 수준 그리고 동아리 활동에서부터 지금 학생부 종합전형이 대세를 이루고 있는
지금 대학 입시 전형에 맞춤형 교육을 할 수 있느냐? 어느 일반고가 그걸 할 수 있어요? 네. 강남 지역에 있는 일부 일반고를 제외한 전국적인 어느 일반고도 그런 수준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네. 그런 학부모들의 불만과 요구가 있다는 점을 교육당국이 그거부터 해결을 해줘야죠. 그런데 조금 너무 지나친 우려일 수도 있겠지만 아까 앞부분에 네. 부동산 대책 발표에서 집값 잡는다고 특히 강남 지역, 특정 지역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 신문에 보니까요. 이 자사고가 폐지되고 일반고로 전향되는 학교들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다 강남에 위치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사람들이 일반고로 전환되더라도 그 학교로 학부형들이 선호를 해서 강남 지역으로 또 몰릴 테고 그러면 이 고심에서 내놓은 부동산 대책이 유명무실해지고 학군 때문에 학부형들이 모이면서 또 집값이 올라버리면 그 부동산 대책이 또 무의미해지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외고 자사고 폐지와 관련된 신문 기사의 제목 밑에 하단에 깔리는 제목이 부동산 정책이 엇박자를 일으키고 있다. 이런 아하.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외고나 자사고를 폐지하게 되면 역시 일반고를 정상화시키겠다는 정책을 담고 있기 때문에 정통 8학군, 강남에 몰려있는 일반고등학교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게 될 거거든요. 그쪽 지역에 대한 수요가 늘면 집값도 자연스럽게 오르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그 10년 전에 이 노무현 정부 때도 부동산 대책을 굉장히 많이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네. 저도 기억나는 게 이 831 대책이 발표가 돼서 굉장히 이제 강력한 부동산 이 규제가 시작이 돼서 이 시장에 시그널을 줬기 때문에 이제 잡힐 것이다. 그런데 그 결과는 반대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노무현 정부 후반기에는 굉장히 집값이 폭등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그 이유가 밝혀졌는데 왜 그랬냐면 노무현 정부에서는 이 지방 분권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 기업도시, 혁신도시, 그리고 세종시를 추진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지방에 굉장히 많은 이 현금 이 보상이 이루어졌던 겁니다. 네. 토지 보상이. 이제 그런데 그 돈이 거꾸로 이 서울과 이 서울 특히 이 강남권으로 이 아파트 투기 수요로 좀 가수요가 네. 만들어지면서 이 부동산 대책을 무력화시킨 일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 어떤 그 특목고 자사고 폐지와 또 부동산 대책이 엇박자를 내게 되면 하나의 정책만 놓고 보면 그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른 정책과 섞이게 되면 오히려 그 정책 효과를 반감시키는 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점도 꼼꼼히 따져서 정책을 추진하고 발표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가지 소식 먼저 살펴봤는데요. 신치영 채널A 경제부장 그리고 이동영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차장 이 두 분 얘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이어지는 순서에는 하종대 동아일보 논설위원 그리고 송찬욱 동아일보 정치부 기자와 함께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공급이 늘게 되면 아무래도 집값은 자연스럽게 떨어지기 마련이거든요. 네. 거기에다가 최근에 미국이 금리를 올렸죠. 한국도 따라서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금리가 올라가면 이자 부담이 높아지겠죠. 이자 부담이 부담스러운 분들은 아무래도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려는 수요는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네. 수요는 조금 줄고 공급은 늘고 집값이 어느 정도 조정될 수밖에 없겠다. 네. 이런 게 대체적인 시장의 전망입니다. 아. 그래서 오늘 정부가 내놓은 규제에도 보면은요, 과열된 일부 지역에 대해서 규제를 강화를 하는 그런 핀셋 규제를 내놨거든요. 네. 그게 바로 정부의 그런 고민을 담고 있는 조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비수도권 또는 다른 지방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제 조치를 오늘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조금 전에 설명을 상세하게 해주셨던 이 대출 규제 당장 7월 3일부터 지금 실시가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안 그래도 실수요자들 지금 집 사려고 마음먹었던 사람들은 7월 3일 이전에 지금 빨리 거래를 해야 되는 건가요? 네, 첫 번째는요. 우선 지금 정부가 억누르려고 하는 것은 투자 수요, 소위 말하는 투기 수요자들입니다. 네네. 실수요자들은 보호해서 실수요자들의 부동산 거래는 부추기겠다 하는 네. 게 정부의 기본적인 방침입니다. 그러니까 실수요자라고 하면은 부동산 거래를 특별히 피할 이유는 없겠습니다. 다만 네. 한 가지 주의를 해야 될 점은 내 돈은 별로 없고 대출을 많이 받아서 집을 사야 되겠다 네. 하는 분들은 금리가 앞으로 많이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이자 부담이 얼마나 자신이 소화할 수 있는 부담인지를 네. 따져서 집을 사야 될 것 같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됐는데 이게 지금 전부가 아니라고 얘기가 들려요. 그러니까 오는 8월 되면은 조금 더 강력한 규제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건 또 뭡니까? 그럼 네, 8월에 나오는 규제는 또 어떤 규제가 더 있나요? 네, 오늘 당국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조치에도 집값이 잡히지 않고 네. 집값을 담보로 대출 받을 수 있는 집값의 7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는데 네.
지금 60%로 그만큼 대출받을 수 있는 돈이 줄어든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내가 1년 동안 버는 연봉의 60%까지 가능했던 게 지금 50%로 줄었고 이렇게 되면은 집을 살 수 있는 돈이 적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집을 거래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수요가 줄어들겠죠. 그렇군요. 네. 예를 좀 하나 들어보면은요. 예를 네. 들어서 5억 원 하는 집을 대출을 받아서 산다라고 하면 지금까지는 70% 말하자면 3억 5천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는데 네. 앞으로는 60% 3억 원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네. 5천만 원이 줄어들게 되겠죠. 자, 그런데 과거 예를 보면은 이 주택담보 인정 비율 또는 총부채 상환 비율 이 두 가지를 강화하면 그러니까 좀 세게 옥죄면 부동산이 좀 경기가 안정이 되기도 한 사례가 있지요, 과거. 예, 부동산 114가 조사를 해봤더니 지금까지 과거 정부가 저런 LTV라든가 DTI 대출 규제를 실시를 했을 때 집값이 어떻게 됐느냐를 따져봤더니 상당히 많이 집값이 안정되는 효과가 있었다. 그런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뭐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LTV, DTI라는 것은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살 수 있는 수요자층을 줄이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말하자면 집을 사려는 수요가 줄어들면 그만큼 집값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뭐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조금 전에 앞부분에 아까 잠깐 언급을 이미 좀 하셨는데 네. 아까 그 DTI 규제 이외에도 지금 여러 가지 말하자면 분양권 전매 제한 강화가 됐고요. 그러니까 지금 서울 전 지역에서 소유권 등기 이전 등기까지는 네. 분양권을 전매할 수가 없다. 이건 어떻게 되냐? 사실은 이 조치가 오늘 정부가 발표한 조치 중에 가장 주목되는 조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분양을 받은 다음에 이 분양권을 내가 입주하기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첫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자, 부동산 대책, 특정 지역에 대해서 핀세트로 집어내듯이 대책을 실시하겠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그 내용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알기 쉽게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오늘 발표한 부동산 대책의 핵심이 뭡니까? 네, 저 몇 가지 설명을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청약 조정 대상 지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작년에 집값이 많이 오를 때 11월 3일에 소위 113 대책을 정부가 내놨을 때 도입한 그런 규제인데요. 서울의 25개구하고 경기도, 부산시 이런 그 부동산 경기가 많이 과열된 지역 37곳을 청약 조정 대상 지역으로 선정을 했는데요. 네. 여기에 3곳을 추가를 해서 경기 광명시, 부산 기장, 부산 진구를 포함을 해서요.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몇 가지 센 규제를 도입을 했습니다. 네, 어떤 규제가 적용이 되는 겁니까? 설명을 좀 해드리면요. 1순위 청약 자격을 세대주로 제한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재당첨 제한을 최근 5년 동안 당첨된 사실이 있으면은 청약을 신청을 하지 못합니다. 네. 그런 규제가 기존에 있었는데 그것과 더불어서 오늘 추가로 규제를 했는데요. 네. 바로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대출 규제를 강화를 했습니다. 주택담보 인정 비율, 말하자면 집값에 비해서 얼마나 대출을 받을 수 있느냐 네. 하는 비율인데요. 지금까지는 7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는데 60%로 줄고요. 그다음에 DTI라는 것은 소득에 비해서 얼마나 대출을 받을 수 있느냐를 따지는 비율입니다. 네. 그것 역시 60%에서 50%로 대출 규제를 강화를 한 내용이 주요 내용입니다. 네, 그러니까 집값이 뛰는 것으로 의심되는 그 지역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 전에도 얼마든지 사고 팔 수가 있었습니다. 네. 특히 서울 강남 4구 같은 경우에는 입주할 때까지 팔고 사고 하지 못했는데 나머지 지역 강북 지역 같은 경우에는 1년 6개월 정도만 사고 팔지 못하고 나머지 기간에는 얼마든지 사고 팔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작년에 만나본 부동산 전문가들이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지금 부동산 분양 시장이 굉장히 과열이 되고 있는데 7, 80%는 투자 수요다. 네. 말하자면 들어와서 살려는 그런 실수요자라기보다는 분양권을 팔아서 단기적인 차익을 남기려는 이런 수요가 많다라는 얘기를 네. 했었거든요. 지금 이렇게 서울 전역에 걸쳐서 분양권을 사고 팔지 못하도록 규제를 하게 되면 그런 투자 수요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네.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자, 투기 수요를
누르기 위해서 지금 재건축 규제도 강화한다 이 내용이 있는데 네. 이 내용도 설명해 주세요. 조금 전에 이제 강북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부동산 전매 규제를 강화를 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강남을 겨냥한 조치가 바로 이 재건축 규제 강화인데요. 재건축 조합원이 지금까지는 넓은 집을 갖고 있다거나 비싼 집을 갖고 있다거나 여러 집을 갖고 있을 때 그 아파트를 재건축을 했을 때 몇 채까지 받을 수 있느냐? 3채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원칙적으로 한 채까지만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제를 하게 되고요. 네. 말하자면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를 껴서 받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2채까지 받을 수 있도록 네. 이렇게 규제를 강화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자, 일단 부동산 시장이 좀 규제를 강화해서 지금 떠오르고 있는 이 열기를 좀 식히겠다 이 뜻인 것 같은데 네. 사실 올해 하반기에 지금 대단히 분양 물량이 쏟아져 나오기로 예정이 돼 있는 상황인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러면 지금 올해 하반기도 힘들어지는 거 아닌가요? 이 분양 그렇습니다. 물량 다 어떻게 소화할까요? 서울에만 해도 2만여 가구가 네. 분양이 될 예정인데요. 저렇게 하반기에 분양 물량이 많아지면 공개부채가 억제가 되지 않는다면 8월에 좀 더 강력한 규제를 내놓을 것이다. 사실 8월에 종합적인 가계부채 대책을 내놓을 예정인데요.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 강력한 규제 중에 하나가 DSR이라고 하는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라는 새로운 대출 규제가 있습니다. 네. 이거는 뭔가 하면요. LTV나 DTI는 부동산 담보대출에만 적용되는 규제입니다. 네. 그런데 DSR은 부동산 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일반 신용대출 또는 카드론 네. 모든 대출에 대해서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만큼 더 대출 금액이 줄어들게 마련이죠. 꿀 수 있는 돈이 적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요는 더욱더 줄어들 것이고요. 그렇군요. DSR을 도입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뭐 다른 여러 가지 규제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일단 부동산 투기를 하기 위해서 은행에서 빌리는 돈을 제한하게 해서 일단 뜨거운 지역은 좀 막아보겠다. 지금 그 얘기인 것 같은데 그런데요. 이 강남 집값 그리고 또 그 이외의 특정 지역의 집값은 단순히 투기뿐만 아니라 교육 문제 가지고도 집값이 들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번 정권 들어서요. 자사고, 특목고 폐지를 지금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데 과거 정권에서도 사실은 이 자사고, 특목고를 폐지했던 시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 정권에서 이렇게 유난히 밀어붙이는 이유는 뭡니까? 예, 과거에도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선거 때마다 반복돼서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지금 정부에서는 교육부 장관 후보자나 그리고 서울, 경기 등 이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한 주요 지역 교육감, 지역 교육감들이 모두 친전교조 성향 그리고 전교조 출신 이런 분들이 많이 당선되고 임명장을 받기 일보 직전이다 보니까 양쪽의 주장이 똑같이 일치가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서로 달랐거든요. 그래서 어느 한쪽이 폐지를 할